여보, 이 술 한 잔 받으시구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흐려지는 밤. 한 남자가 검은 보따리와 마주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조선 중기 임진왜란이 남긴 상처 위에 흉년이 덮친 그 참혹한 시대, 사랑하는 아내를 굶겨 죽이고도 차마 놓아주지 못한 한 사내의 기록입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 그 속에는 역사책이 기록하지 않은 민초들의 처절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서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야사에 기록된 조선 민초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세월야사입니다. 오늘은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사랑, 가난이 뒤틀어버린 정, 그 기괴하고도 슬픈 현장인 시골 깊숙한 주막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선조 30년대 후반 정유재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이었습니다. 참고로 정유재란은 임진왜란 중 강화교섭이 결렬되자 왜군이 정유년인 1597년 8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인 1598년 12월까지 다시 침략한 전쟁입니다. 7년에 걸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끝났지만 조선 팔도는 여전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불탄 집터 위에 잡초만 무성하고 논밭은 황폐해져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했고 굶어 죽은 시신이 길가에 널려 있는 것이 예사였지요. 이런 흉흉한 시절, 거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김씨성의 선비였습니다. 한양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선비는 지름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큰 길로 가면 사흘이 걸릴 것을 산길로 가면 하루 반나절이면 된다는 장터 주막 주인의 말을 믿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산길은 예상보다 험했습니다. 오래된 전쟁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탄 민가의 잔해, 버려진 무기 조각들, 그리고 이름 모를 백골들이 덤불 속에서 하얗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때마다 연부를 외우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선비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은 점점 깊어지고 주변은 온통 우거진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길이라고는 짐승들이 다니는 좁은 오솔길뿐.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기세였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선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밤을 맞으면 짐승들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란 이후 산중에는 굶주린 승냥이와 호랑이가 들끓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도깨비불인가 싶었으나 가까이 다가가니 낡은 주막집에서 새어나오는 호롱불이었습니다. 허허, 하늘이 돕는구나.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은 너무나 낡았습니다. 지붕의 짚은 반쯤 떨어졌고 벽은 금이 가 있었고 대문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주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올 리 없는데 어떻게 장사를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선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 없소? 선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허리 굽은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파였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두 눈만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나그네. 노파의 목소리는 쉰 듯하면서도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깊은 산중에 주막이 있을 줄이야. 할멈,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소이다. 그러시오. 때마침 빈방이 있으니 들어오시오.
선비는 노파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더 낡았습니다. 벽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바닥은 삐걱거렸으며 천장에서는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낡았지만 개념치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놓을 것이 변변찮구려. 조밥과 나물국 정도밖에 없소. 아이고, 이런 때는 굶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노파가 가져온 음식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조화보리를 섞어 지은 밥, 소금이 없었는지 짠맛이 안 나는 나물국, 그리고 무말랭이 몇 조각. 그렇지만 선비는 감사히 받아먹었습니다. 전란 후 이런 음식도 먹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할멈, 이런 깊은 산중에 주막을 하시니 장사가 되십니까? 선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사라. 이제는 장사도 아니지요. 그저 떠도는 이들에게 하룻밤 쉴 곳을 내어줄 뿐이요. 예전에는 이 길이 제법 번성했었소. 한양 가는 길목이라 상인들도 지나가고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도 많이 묵어갔지요. 노파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외란 때 이 주막도 불탔었소. 외놈들이 지나가며 불을 질렀지요. 남편도 그때 죽었고 자식들도 모두 흩어졌소. 전쟁이 끝나고 혼자 돌아와 이 주막을 다시 지었지만 이제 장사고 뭐고 없소. 그저 죽을 자리가 필요했을 뿐이요. 선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묵으실 방은 저쪽이요. 그런데 이미 손님이 한 분 계시니 함께 쓰셔야 할 것 같소. 아,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저 양반은 좀 특별하지만 무서워할 것은 없소. 해 끼칠 사람은 아니니까. 특별하다고요? 노파의 말은 선비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밤은 깊었고 비는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안내한 방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한 사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내는 방 한 구석에 등을 돌린 채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비가 들어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새로운 나그네가 오셨소이다. 노파가 말했지만 사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사내와 거리를 두고 반대편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사내의 뒷모습을 보니 50 전후로 보였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머리는 덥수룩했으며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사내 옆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 보따리를 마치 목숨처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 보따리 안에 뭐가 있길래 저리 소중히 하는 것일까? 선비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피곤에 지친 몸을 뉘이고 잠을 청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밖에서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나무들이 휘청거리는 소리, 기왓장이 떨어지는 소리, 어디선가 짐승이 우는 소리. 자신도 모르게 어렴풋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잠결에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리자 그것이 사내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참 춥소. 사내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눈을 살짝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보따리를 안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하오. 사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선비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술 한 잔만 받으시구려. 오늘 주막 할멈께서 주신 것이오. 사내는 계속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선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방 안에 누가 더 있는 것은 아니겠지? 선비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적응한 눈으로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자신과 사내 둘뿐이었습니다.
당신 참 예뻐 처음 만난 그날처럼 사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선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내는 분명 혼자인데 계속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귀신과 대화를 하는 것인가? 전란 후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떠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선비는 점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앞으로 당신 없이 어찌 사오. 사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애절해졌습니다. 선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내가 대체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선비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사내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누군가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문틈 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사내의 옆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쳤습니다. 그 순간 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내 앞에 놓인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얗고 둥근 커다란 몽돌 모양의 텅 빈 눈구멍, 갈라진 이빨, 영락없는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컥! 선비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내는 그 해골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머리 뼈다귀밖에 남지 않은 그 끔찍한 것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도 곱소. 사내는 해골의 턱뼈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연인의 볼을 쓰다듬듯이. 선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허헉. 선비는 마루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놀라셨구려. 어느새 노파가 옆에 와 있었습니다. 등잔불을 든 노파의 얼굴은 그림자로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것이 대체 사람의 해골 아니오? 그렇도 해골이오. 그것도 아무 해골이 아니라 저 사내의 죽은 아내라오.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사연을 들으시게. 노파는 선비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주고 노파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내, 지금은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때는 이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선비였소. 노파는 그 사내에 대해 많은 것을 들려줬습니다. 저 사내의 이름은 박무실이라 하오. 호는 빈재라 하였지요. 스스로 가난한 서재라는 뜻의 호를 지었으니 얼마나 가난했는지 짐작이 가시오. 노파는 숨을 내쉬며 그 사내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노파에게 들은 긴 이야기를 나그네인 저의 말로 전하겠습니다. 박무실은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무척 뛰어났습니다.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시도 잘 지었습니다. 동네 훈장도 장차 과거에 급제할 인물이라고 칭찬했지요. 하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박무실은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옷은 기운 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박무실이 28이 되던 해 이웃 마을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그 마을에 사는 김씨 성을 가진 처녀였는데 26살, 이름은 화초라고 하였습니다. 꽃과 풀이라 참 아름다운 이름이었지요. 김화초도 박무실처럼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때문에 홍기를 놓쳤지만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했습니다. 길쌈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했는데 무엇보다 박무실을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박무실도 화초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저 여인이라면 어려움도 힘을 합쳐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가난이 문제였습니다. 혼례를 치를 돈이 없었던 것이지요. 박무실의 어머니는 차라리 혼인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초가 먼저 나섰습니다. 혼례는 물 한 그릇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두 집안은 혼례를 올렸는데 변변치 않은 음식에 하객도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혼인 첫날 밤 박무실이 화초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여보. 당신을 이런 가난한 집으로 데려와서. 그러자 화초가 웃으며 대답했다지요. 괜찮소 서방님.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언젠가는 잘 살게 될 것이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화초는 정말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적은 양식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헌옷을 기워 새 옷처럼 만들었지요. 박무실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틈틈이 밭을 갈았고 둘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늙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둘 사이에 아이도 없었습니다. 화초의 몸이 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만 있어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앉아 책을 읽고 가끔은 시를 지어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조 25년 임진년 4월 외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 조선을 완전히 뒤흔든 그 끔찍한 전쟁.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박무실의 나이는 32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의병을 모집했고 박무실도 의병에 지원하려 했지만 몸이 약한 아내는 자신이 없으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박무실은 고민했습니다. 외놈들과 싸워야 한다는 의무감과 아내를 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마음 사이에서 괴로워했지요. 결국 박무실은 가지 않았습니다. 박무실 스스로는 자책했습니다. 나는 겁쟁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아내만 생각하다니. 그러는 사이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외놈들이 한양을 점령했고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갔지요. 박무실이 살던 마을도 왜군이 지나갔습니다. 집들은 불탔고 사람들은 죽거나 도망쳤지요. 박무실과 화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뿌리와 풀을 뜯어먹었지만 화초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의 전쟁,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조선 팔도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귀신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정유재란이 끝나고 박무실 부부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은 불타 없어졌고 논밭은 황폐해졌습니다. 이웃들은 대부분 죽거나 흩어졌지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반쯤 미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전쟁이 끝났으니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백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지요. 그건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으니 땅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씨앗은 물론 소와 농기구마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전쟁이 끝난 바로 그 해부터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해만 뜨겁게 내리쬐었습니다. 간신히 뿌린 씨앗도 말라 죽었습니다. 박무실은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수확할 것이 없었던 것은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조정에서 구휼미가 제대로 내려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조정도 전쟁으로 바닥난 곳간을 채우기 바빴기에 백성들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엔 병약한 사람들이 죽었지요. 시신들은 거두는 사람이 없어서 길가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박무실도 굶주렸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아내가 굶주리는 것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아내는 전쟁 중에 산속에서 고생하며 더 허약해졌지요.
제대로 먹지 못하니 살이 쭉쭉 빠져 얼굴은 해골처럼 말랐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박무실은 뭐라도 구해오려고 애썼습니다. 산에 올라가 도토리를 주웠고 나무 껍질을 벗겨왔습니다. 개울에서 송사리를 잡았고 풀뿌리를 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박무실이 겨우 좁쌀 한 줌을 구해왔습니다. 화초는 그것으로 죽을 쑤었지만 양이 너무 적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드시오. 박무실이 화초에게 죽그릇을 밀었습니다. 아니요, 서방님이 드셔야 하오. 서방님이 기운을 차려야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있지 않겠소? 결국 둘은 서로에게 먼저 먹으라고 권하다가 차갑게 식어버린 죽을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양으로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화초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지요. 침상에 누워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박무실은 필사적으로 식량을 구해오려고 애썼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먼 산까지 올라가서 먹을 만한 것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굶주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가 남에게 줄 것이 있었겠습니까? 박무실은 늘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무실이 또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머리를 곱게 빗은 화초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괜찮소. 나는 행복했소. 박무실이 울며 말했지요. 무슨 소리요? 내가 곧 뭔가 꼭 구해올 것이오. 조금만 버티시오. 하지만 화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나를 잊지 말아주시오. 나는 서방님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소. 고마웠소. 그날 밤 화초는 박무실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굶어 죽은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37이었습니다. 박무실은 미친 듯 소리쳤습니다. 죽은 아내를 흔들며 소리쳤지요. 여보, 눈을 뜨시오. 내가 먹을 것을 구해올 것이오. 제발 눈을 뜨시오. 하지만 화초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고 몸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얼른 장례를 치르시오. 더 이상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없소. 하지만 박무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오. 아직 살아있소. 따뜻하게 해주면 다시 깨어날 것이오. 박무실은 사흘 동안 아내의 시신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죽은 아내를 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썩어가고 있었지요.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파리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웃들이 억지로 시신을 빼앗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라고 해봤자 이웃들도 힘이 없으니 땅을 조금 파고 흙으로 덮는 것이 다였지요. 박무실은 장례식 내내 정신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신이 땅에 묻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반응이 없었지요.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난 후 박무실은 그 무덤 앞에 엎드려 밤새도록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용서하시오 여보. 내가 당신을 굶겨 죽였소. 내가 무능해서, 내가 가난해서 당신을 죽였소. 그 후로 박무실은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지요. 매일 아내의 무덤 앞에 앉아서 해가 뜨나 지나 관계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그저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걱정했습니다. 박무실이 저러다가 죽겠구나. 하지만 누구도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한몸 건사하기 바빴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박무실이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냈는데 손톱이 벗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아내가 너무나 그리웠던 것입니다. 기운 없이 땅을 파헤치던 박무실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죽은 아내가 보였습니다. 무덤 안에는 이미 하얗게 변한
아내의 백골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무실은 그 백골을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여보.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박무실은 해골을 품에 안고 미친 듯이 웃고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오. 놓으시오. 하지만 박무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껴안으며 소리쳤지요. 아니오. 이것은 내 아내요. 내 사랑하는 아내라오. 한사코 말리던 사람들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박무실을 미친 사람이라 여기고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무실은 아내의 뼈를 보따리에 싸서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마을을 떠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사람들은 아내 곁으로 갈 모양이구나 생각했지만 박무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뼈를 품고 이 땅 저 땅을 떠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후 다시 그를 본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비 오는 날이었지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허름한 옷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그때는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 우는 소리. 궁금해서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지요. 그 기괴한 광경을. 사내가 해골을 꺼내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여보, 오늘은 좋은 음식을 구했소. 이것 좀 먹어보시오. 하며 떡 한 조각을 해골 앞에 놓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놀라서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힐끗 돌아보았지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이것은 내 아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라오. 그날 밤 그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아내의 죽음, 그리고 지금의 삶을.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굶겨 죽였소.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소. 그래서 이렇게라도 함께 있는 것이오. 아내를 혼자 차가운 땅 속에 버려둘 수 없었소.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오. 하지만 나는 정신이 멀쩡하오. 이것이 뼈라는 것도 알고 있소.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소. 그 후로도 그는 가끔씩 이주막에 들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비 오는 날이면 문을 두드렸지요. 나는 그를 반갑게 받아주었습니다. 방을 내어주고 음식을 주었지요. 그리고 매번 똑같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보따리에서 해골을 꺼내고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권하고 때로는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박무실은 지금 품팔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에 가서 밭을 갈아주고 나무를 해다주고 집을 고쳐주고 그렇게 번 돈으로 음식을 사서 절반은 자기가 먹고 절반은 해골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제 입에 넣기 전에 먼저 해골 앞에 놓고 여보, 이것 참 좋소. 당신이 좋아하실 것이오 하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르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미친놈이 또 왔구나 하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개들이 지저대기도 했지요. 하지만 박무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을 하고 돈을 받아 음식을 사서 그리고 조용한 곳에 가서 아내와 함께 먹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소. 아내가 늘 함께 있으니까. 겨울이 되어 추운 날이면 박무실은 자기 옷을 벗어 해골을 감쌌습니다. 여보, 춥지요. 이것을 덮으시오. 자신은 추위에 벌벌 떨면서 말입니다. 여름에 더운 날이면 시원한 물을 길어다가 해골을 닦아줬습니다. 여보, 덥지요? 이것으로 좀 식히시오. 비가 오면 자기는 비를 맞아도 보따리만은 젖지 않게 품에 꼭 안고 다녔습니다. 사람의 정이란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산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죽은 이에게 바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무실이 주막에 묵고 간 지 며칠 후 우연히 그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산기슭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진달래 꽃을 꺾고 있었습니다.
산에 피어있는 진달래를 조심스럽게 꺾어 모으고 있었지요. 내가 다가가자 박무실이 말했습니다. 할멈, 이 꽃 좀 보시오. 참 예쁘지 않소? 그러다가 보따리를 풀어 해골을 꺼내더니 그 앞에 진달래꽃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봄이 왔소. 당신이 좋아하던 진달래가 피었소. 예전에 우리 함께 산에 가서 꽃 구경했던 것 기억하오? 해골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박무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말했지요. 진달래꽃이 참 예쁘다고. 내년에도 꼭 함께 보러 오자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소. 그래도 괜찮다오. 이렇게라도 함께 볼 수 있으니, 이제라도 함께 볼 수 있으니. 문득 이 사람은 미친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 죽은 사람을 놓지 못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해골을 보면서 밤마다 무엇인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날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한 마을에 들렀는데 거기서 친절한 사람을 만났소. 어떤 날은 옛날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오? 그날 당신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소. 어떤 날은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가장으로서 당신을 돌보지 못했소.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오. 박무실이 해골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를 원망하지 않소? 내가 당신을 굶겨 죽였는데.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론 해골은 대답이 없지요. 하지만 박무실은 마치 대답을 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소. 마지막 순간에도 행복했다고 했소. 고맙소, 여보. 정말 고맙소. 그리고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나만 그런 광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 다른 나그네가 이 주막에 묵었는데 그 사람도 박무실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강가였다고 합니다. 한겨울이었는데 박무실이 얼어붙은 강가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가 말하기를 박무실은 강물로 밥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이 꽁꽁 얼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다고. 그리고 밥이 다 되자 절반은 자기가 먹고 절반은 해골 앞에 놓았다고 합니다. 여보, 밥 먹으시오. 따뜻할 때 드시오. 나그네가 놀라서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오? 그 해골은 이미 죽은 사람 아니오? 그러자 박무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오. 내 아내는 여전히 살아있다오.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그러니 나는 아내를 대접해야 하오.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 자신도 챙기시오. 당신도 제대로 먹어야 하지 않소? 그때 박무실이 조용히 웃었다고 합니다. 나야 괜찮소. 나는 아내를 굶겨 죽인 사람이요. 내가 배부르게 먹을 자격이 없다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맞소. 그 나그네는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보았지만 저렇게까지 죽은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 봤소. 어느 날 박무실이 다시 주막을 찾았을 때 나는 물었지요. 죽은 아내를 왜 놓지 못하는지, 왜 아내를 땅에 묻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지 그때마다 박무실은 이렇게 대답했지요. 할멈, 사람의 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오. 그것은 영혼과 영혼이 맺은 약속이요. 나는 아내와 약속했소. 평생 함께하겠다고. 가난해도 굶주려도 어떤 고통이 와도 함께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소. 아내가 굶주릴 때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오. 그래서 아내는 죽었소.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소.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소. 비록 뼈만 남았지만 이것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정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내가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아내를 굶겨 죽였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굶주림으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 그것이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밤 박무실이 내게 말했습니다. 할멈, 나는 살인자요. 나는 아내를 죽였소.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독을 먹인 것도 아니지만 나는 분명히 아내를 죽였소.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내 무능함이 아내를 굶겨 죽였소.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소. 하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땅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오. 아내의 뼈를 품고 평생을 속죄하며 사는 것이오. 내가 나에게 내리는 형벌이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비웃어도 괜찮소.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괜찮소. 그것도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 마을의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깁니다. 정신 나간 놈이라고 수군거리지요. 아이들은 무서워하고 여자들은 피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정신이 온전한 것일지도 모른다 합니다. 요즘 세상은 아내를 잃으면 1년도 안 되어 새 장가를 들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몇 달 만에 웃으며 살아가지 않소? 물론 계속 살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정은 어디 갔소? 사랑은 어디 갔소?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오? 또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지아비를 잃었소. 하지만 1년도 안 되어 잊으려 애썼소.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저 사람을 보면 부끄럽소. 내가 지아비를 정말 사랑했다면 저 사람 반만큼이라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박무실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를 미쳤다 하고 어떤 이는 그를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만난 박무실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탓인지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박무실은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모두 나를 미쳤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괜찮소. 나도 알고 있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하지만 나는 미친 것이 아니오. 아주 정신이 멀쩡하오. 나는 알고 있소. 저것이 뼈라는 것을. 내 아내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놓을 수 없소. 놓으면 나는 정말로 헛개비가 될 것 같소. 이것을 놓으면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하오. 하지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소.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오. 평생 이렇게 살 것이오. 내가 죽는 날까지. 새벽이 왔습니다. 빗소리가 그쳤고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무실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해골을 보자기에 싸서 보따리 안에 넣었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 산 너머. 또 다른 마을로 갑니다. 박무실은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주시오.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게 되거든. 가난은 사랑마저도 죽이는 것이오. 그리고 박무실은 떠났습니다. 보따리를 등에 지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저 보따리 안에는 뼈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무실에게 그것은 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기억이었고 속죄였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관직을 얻어 벼슬길에 올랐고 장가도 들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저는 평생 그날 밤을 잊지 못했습니다. 해골을 품고 술을 권하던 박무실의 모습, 그 처연하고도 기괴한 광경.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었을 때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유몽인에게 전해졌고 그는 어우야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 하나 나는 알지 못하겠다. 미친 것이 그인지 세상인지. 가난이 사랑을 죽이고 죽음이 사랑을 갈라놓지 못한 기이한 기록이로다. 박무실이 언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직도 어디선가 보따리를 지고 떠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뼈를 품고 평생을 속죄하며 끝없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이 얼마나 잔인한지, 사랑이 얼마나 집요한지,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임진왜란 후 조선 팔도는 굶주림으로 신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수많은 사랑이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박무실과 김하초의 이야기는 그 수많은 비극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몽이는 이것을 기록했고 우리는 오늘 그것을 듣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역사가 아니라 민초들의 역사. 들풀처럼 짓밟혔지만 끝내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 세월은 흘러도 그 안에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흔적이 되어 남습니다. 세월 야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야사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회에는 더 깊은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질 야사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